네,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느끼고 아는 존재. 이제 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표상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관하여에 대해서 주제가 2장 주제가 잡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최대한 다마지우가 엄청나게 지엽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최대한 쉽게 쓰려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책이어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직접 보셔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가끔씩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쉽게 쓰여 있지만 간단 명료하게 쓰여 있지만 그 내용들이 꽤 많은 함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몇 부분만 자세히 조금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끝내고 뭐 다른 다마지오 책이라거나 다른 신경과학 책을 다룰 때 그때 다마지오가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었구나, 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 단계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2장도 어떤 감각이라거나 또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패턴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리고 마음과 의식이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능, 마음, 의식, 마음과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 쭈루루 이렇게 소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 마음, 의식에서는 책을 보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을, 앞으로도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을 세 가지 불안정한 개념들이 있는데, 먼저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능, 비명시적 지능이 있고, 지능에는 비명시적 지능이 있고 명시적 지능이 있죠. 그렇다고 지능이 있다고 해서 박테리아는 분명 비명시적 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있지도 않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또 의식이 있지도 않아요. 이게 점점 갈수록 강한 버전,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 그리고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의식이 있지도 않고 마음에 여러 다른 요소들이 덧붙여져야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명시적 지능, 비명시적 지능이 있고, 인간의 명시적 지능 중에서도 패턴화할 수 있는, 추론화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명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도화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에델만 책에서도 쭉 다룬 거지만 위상생물학이라거나 어떤 신체 지도화, 뇌의 신체에 대한 지도화된 패턴이 있다. 이걸 저번에 아주 예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간적으로 지도화된 패턴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관찰이 가능하죠. 명시적 지능은 우리가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화났느냐, 슬퍼하느냐, 짜증나느냐, 만족스러워하느냐, 기분이 좋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마음속으로 관찰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 혹은 이게 뭐 색깔이 어떻느냐, 지각 같은 것도 그렇고, 기분 좋느냐 마느냐까지는 지능이라고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떤 지각 같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각, 어떤 색깔이 빨갛느냐 파랗느냐, 이게 크기가 크냐 마냐, 그런 것들, 온도가
어떻느냐, 그런 것들, 크기나 범위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특정한 패턴을 관찰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내용은 말하자면 조작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서, 패턴을 소유하고 있는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 패턴을 어떻게든 잘게 부숴서 다양한 패턴들로 계속해서 재구축하고 해체하고 재구축하고 해체하고 재구축하고 재조립하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겁다, 긴장된다 라는 어떤 지각의 감정의 패턴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각적으로 다시 재조립, 다시 해체를 해가지고 그냥 심장이 뛰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긴장을 하고 있네 라고 느꼈구나, 감정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걸 좀 인식한다면 그것을 두근거림이나 설렘으로 재범주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패턴을 잘게 부숴서 감각으로 잘게 부수거나 다른 식으로 해체를 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내고 재범주화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구성하는 이미지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심적 패턴을 더 쉽게 표현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적 패턴, 범주화된 패턴 같은 것들, 빨강이네 파랑이네, 어떤 소리네, 어떤 째쟁거리는 소리네, 뭐 꾀꼬리 같은 소리네 같은 식의 심적 패턴을 더 쉽게 표현한 말인데, 당연하게도 여기 나오는 이미지라는 말은 시각적인 이미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각, 청각, 내장 감각, 다양한 그 주요한 감각 통로에 의해 생성되는 모든 패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이미지네이션 한다고 여기서 나름대로의 언어 유희를 했죠. 영어권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미지네이션 한다, 상상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속으로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을 다 상상해내죠. 이미지를 이미지네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런 박테리아들에게는 비명시적 지능만을 가진, 61쪽에 나와 있는데 비명시적 지능을 가진 박테리아 유기체 내부에는 이런 것들을 못해요. 외부 환경이나 유기체 내부의 사물이나 행동을 표상화하는 패턴을 구축할 수 있는 것, 이미지나 추론과 비슷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자 수준 이하에서 정교한 생물정기적인 계산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명시적 지능도 아니고 이미지나 추론이나 표상 같은 건 전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저자는 이 명시적 지능의 과정은 유기체 안에서 이미지 패턴을 구축하고 저장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지 패턴, 명시적 지능이 가능하려면 이런 범주화, 지각의 범주화를 통해서 지각의 범주화라거나 여러 패턴화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음속에서 심적 패턴이라는 게 이미지를 쉽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니까 그런 이미지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이후에 그것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주요한, 의식에서 주요한 파트이고 핵심적인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저번에 에덴만의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를 다룰 때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왜 이런 기억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로부터 기억이 쭉 전승된 과정들 혹은 그 기억의 층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에덴만의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에서 따온 건데, 기억의 타입들이에요. Types of memory, 유전적인 방식의 비명시적인 유전적인 것, 면역학적인 기억, 단사적인 기억까지 쭉 포함해서 여기도 일부 어느 정도 있겠고, 재범주화를 하는 그런 기억에서 여기는 다 비명시적인 기억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명시적인 기억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여기 고차적인 의식까지 이렇게 확보된다고 한다면, 이 기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가. 유전자적인 기억부터, 유전자가 암호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후손을 낳거나 혹은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들, 선조들로부터 그 유전자가 어떻게 기억이 되어서 전승이 되는가. 여러 유전자가 있죠. 빨간 눈 유전자, 뭐 파란 눈 유전자, 뭐 주근깨 유전자, 뭐 파마머리 유전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유전자의 암호가 기억되어서 전승이 되고, 면역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항원들,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침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31번 쪽에다 관련된 바이러스들, 항원들이 침투했을 때 관련 항체들이 이렇게 기억을 통해서 번식하고 많이 생성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리플렉스 같은 경우도 어떤 경험을 주로 했느냐에 따라서 관련 반사신경이 더 빨리 경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기억을 통해서 명시적인 기억이라거나 관련된 트라우마라거나 여러 가지 학습이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재입력화가 되면서 재범주화가 되면서 명시적인 기억이 되거나 비명시적인 기억을 통해서 이 기억들이 누적이 되고 이미지 패턴들이 쌓이고, 그를 통해서 이 명시적 지능이 더 발달하게 된다. 그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능, 마음, 의식 순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재입력 지도, 아까 얘기를 했던 리엔트런트 매핑 같은 거, 기억이 누적되고 우리에게 이미지 패턴들이 저장됐던 게 이미지 패턴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범주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범주화를 다시 상위 차원에서 범주화를 하고 기억을 저장을 하고, 그런 역동적인 기억의 과정이 있어야 명시적 지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 지능, 마음, 의식 파트를 이야기를 드렸고, 마음과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과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에 대한 나름대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마취제가 있잖아요. 마취제를 투여해서 감각 능력을 마비시키면 우리도 마비가 되죠. 우리도 이런저런 치과에 가서 통증을 국소 마비를 통해서 마비시키기도 하고, 어떤 중대한 수술이 있다고 했을 때 전신 마비를 하기도 하고 국소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마음과 의식이, 옛날엔 코카인을 투여해서 마취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리도카인이라는, 옛날에는 이거 프로이트 책 보시면 코카인을 통해서 마취도 하고 뭐 치료도 했다고, 뭐 옛날에 그 히스테리 연구 같은 책 보면 코카인 얘기도 나오고, 요즘에는 코카인의 중독성이라거나 그 부작용이 심하다는 걸 좀 아니까 어떤 대체할 만한 합성
합성 원료, 합성체 리도카인이라는 걸 좀 찾아서 마취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거냐면, 적어도 그 뉴런 신경세포에서 작동을 하는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온 채널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뭔가 여기를 만지거나 때리거나 어떤 감각을 거쳤을 때 그 어떤 전압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볼티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경세포 안에 아주 자그마한 뉴런 안에 이 소듐 채널, 이온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통로를 막아버려서 어떤 전압이 오거나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쭉 전도하고 전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우리가 감각이 되는데, 뇌까지 혹은 척수까지 이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을 못하는 거거든요. 보거가 무서운 것도, 보거의 독이 무서운 이유도 보거의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 여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다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이제 그 심장도 마비가 되고 온갖 내장기관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신체의 작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마비가 돼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비가 되는 게 인간이나 동물만 마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박테리아와 식물에게도 이 마취제를 투여를 해서 이 감각 능력을 마비시키면 생명 활동을 중지하고 일종의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물도 박테리아도 일종의 감각이라는 게 있는, 의식이라거나 마음이라거나 있진 않지만 감각이라는 게 아주 낮은 수준의 지향성은 있는 거죠. 감각이라고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텍팅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수준의 낮은 인지적 차원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고 해서 무슨 지각이라거나 뭔가 느낌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고 없고 저 대상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물도 저기 주광성, 굴광성 식물도 있고, 해바라기 같은 걸 아주 그 대표적인 예시로 이야기를 하자면, 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감각을 해서 디텍팅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몸을 움직이죠. 아주 느린 속도로 항상성의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아주 낮은 속도로 지향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로 정족수 탐지라거나 그 주변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여기 뭔가 먹이가 많구나 하면서 번식을 하고 하는 거죠. 일종의 디텍팅을, 아주 낮은 수준의 디텍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박테리아나 식물한테도 마취제를 투여를 하면 감각 능력이 마비가 되고 생명 활동이 중지가 된다. 이 프랑스 생물학자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이미 발견을 했었고, 19세기 말에 이미 발견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마취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중의 막으로 구성된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교란시켜서 막아버리거나 교란시켜서 기초적인 감각 기능을 급작스럽게 와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아버려서, 통로를 막아버려서 어떤 소듐 채널이 원래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전압에 따라서 통로도 열리고 나트륨이 나가고 포타슘이 나가고 그 칼륨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과 의식이 개입되지 않는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감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분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섬세한 분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감각도 다르고, 감각할 수 있다고 해서 의식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아주 섬세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어야 마음의 내용물을 의식할 수 있겠고, 느낌과 외부 세계에 대한 특정한 느낌도 있어야 되고, 외부 세계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마음이 갖추어야 비로소 의식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느낌이 생기려면 일단 신경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외부 세계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특정한 시각을 갖춘, 특정한 관점을 이제 갖춘 그런 마음에는 의식이 비로소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특정한 시각이 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고, 그래요. 이 감각, 마음, 의식, 느낌 다 다르다. 이런 것에 대한 섬세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된다. 지능도 다르고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에는 그러면 무슨 내용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전혀 표상을 하지 못하고 전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성경에 나온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같은 느낌으로 박테리아라거나 바이러스라거나 걔네들은 전혀 자기가 하는 일을 의식하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비명시적인 지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명시적인 지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적어도 그래도 박테리아보단 잘 알죠. 그것도 잘 모르고 메타인지 그냥 의식도 잘 안 하고 그냥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나름의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보면은 다음으로 보면 마음의 내용물. 그럼 마음의 내용물은 도대체 뭐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마음에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여기에서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마음을 거꾸로 들고 쏟아서 그냥 그 내용물을 꺼내어 본다고 상상해보자. 마음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을까? 한번 다 쏟아보자.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쏟아본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했을 때 그럼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는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인간 같은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성하고 조합해낸 이미지들의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아주 그 저명한 지금도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로부터 혹은 종교학자들마저도 많이 인용을 하는, 지금도 줄곧 인용을 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말한 의식의 흐름이 있죠. 의식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거를 그런데 앞으로 쭉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식의 흐름은 마음을 구성하는 이미지들이 거의 빈틈없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의식이 이게 계속 똑같은 계속 만들어내고 범주화해내고 패턴화해내고 이러는 도중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의식의 구성 능력을 순간순간적으로 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의식을 가지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이미지들이 거의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흐름으로
인지를 하면서 살아가죠. 이 제임시안 그래서 제임시안 마인드, 제임시안 마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임스의 마음 개념, 의식의 흐름, 의식 개념, 제임시안 컨셔스니스 이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이 의식의 흐름이 중요하고 왜 의식이 뭐일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얘기를 해준 사상가죠. 근데 이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이런 마음의 의식이 생기려면 이 의식의 흐름에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들 대부분은 뇌가 이미지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들,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른 표상들, 이미지들 대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냐, 그 재료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뇌가 외부 세계를 지각함으로써 생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우리 이미지들 대부분은 뇌가 우리 몸 안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작하고 혼합함으로써 생성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도 에델만 책을 다룰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우리가 시각을 접했을 때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을 시각을 통해서 지각한다고 했을 때 그 감각, 있는 그대로 감각이 시사를 거쳐서 후두엽까지 도달하는데 몇 달발 안 돼요. 비교적. 어떤 것에 비교적? 어떤 것에 대해서? 시상에서 후두엽으로 보낸다거나 전두엽에서 후두엽으로 보낸다라거나 이 시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내부에서 시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내부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대부분의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라고 부르는 혼합물은 바로 이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 썼네. 그 여기 그 책의 7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 정상적인 마음은 외부 세계에서 비롯한 전통적인 직접적인 이미지와 몸 내부의 특별하고 혼합적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에델만 개념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셀프에서, 일단 여기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외부 세계에서 비롯한 전통적인 직접적인 이미지는 논셀프겠죠. World Signal including proprioception, 이게 외부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내부 세계, 몸 내부의 특별하고 혼합적인 이미지는 셀프에 대한 호메오스타틱, 향상성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내 지금 몸 상태가 어떻게 되지 같은 것들이 여기다 또 입력이 되고 이게 섞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하고 혼합적인 이 하이브리드 느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것이 이 회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고 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이제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죠. 가치라는 것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다른 종류의 이미지들도 개입을 하는데 71쪽 마지막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하지만 이 과정에는 다른 종류의 이미지들도 개입한다. 사물과 행동으로 우리가 만든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과 그 기억에 수반됐던 느낌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 모두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떠올리는, 기억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느낌을 동반하면서 떠올려주죠.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기억에 수반됐던 느낌들, 분위기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여기서 다시 재입력되거나
함으로써 조금 더 여기에도 그 이미지들이 투척이 되면서 조금 더 섞이죠. 기억도 섞이고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그 회로에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느낌이 만들어지고 그 기억이 섞여지면서 조금 더 고차적인 의식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40분 제한이 있는데 이게 혹시 도중에 끊어지면 다시 그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거라서 한번 보시고 똑같은 거예요. 브레인스템의 이 항상성 가치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 가치 여기 외부 세계에선 지각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섞이고 느낌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각이라는 거 우리의 아주 그 개념의 범주와 같은 것들도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에델만의 책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다음으로 마음이 없는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다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는 거여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한번 읽어보고 마음이 없는 지능은 유기체들의 반사작용, 습관, 정서 행동, 경쟁 행동, 협력 행동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뭐 박테리아들, 바이러스들 혹은 뭐 우리가 반사작용하는 것들도 뜨거운 거 잡았을 때 놔버리거나 압정이 찔렸을 때 바로 떼거나 하는 거 이건 느낌이라거나 지각이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개입될 정도로 뉴런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빨리 전파해야 하고 그럴 시간에 다 놓치고 손이 다 녹고 뜨거워가지고 압정 때문에 다 찔려버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반사작용으로 명시적인 지능도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지능이 우리가 그때 발휘를 한다는 거죠. 반사작용으로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이런 비명시적인 지능을 도처에서 어느 때나 아주 잘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소화작용이라거나 뭐 숨쉬는 거라거나 호흡이라거나 심장박동이라거나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마음이 없는 지능 때문에 우리가 쭉 내장기관이 버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없는 지능이 나타나는 범위 엄청 넓고 인간처럼 고상하고 마음이 있는 생명체들도 마음이 없는 지능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런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무의식의 그런 비명시적인 지능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혹 폄하하는 경향이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간히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 지능, 내 인간 유전자를 거친 세포에 마음이 없는 지능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없는 지능 혜택이라는 게 우리 장내 미생물들과 공생을 하면서 혹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하고도 공생을 하는 거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다른 세균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세균이나 다른 생물인데 다른 단세포 생물인데 딱 합쳐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세포 생물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우리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공생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마음 없는 지능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마음 없는 지능으로 돌아가죠. 많은 것들이 그 이후에 우리가 마음 없는 지능을 실제로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인공지능이라거나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발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마음 없는 지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죠. 그리고 심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심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미지죠. 심상 여기서 말한 심상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는 그 에델만의 책을 통해서 혹은 옛날에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아시겠지만
여러 감정, 개념 내 압축 과정이라거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압축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에델만의 그 다이어그램, 도식 같은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범주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여기서는 그 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항상 저번에도 했었던 많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신체의 지도화, 감각이 어떻게 지도화되는가. 데이비드 허블, 토르스텐 비세 같은 생리학자들의 선구적인 연구 덕분에 시각, 청각, 촉각 같은 것들이, 다양한 감각 양식들이 센서리 모달리티로부터 우리 뇌, 사물과 그 사물의 영역에 대한 지도가 구축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뇌의 후두엽에서 V1, V2, 뭐 V3, V5 뭐 쭉 우리가 보는 대상에 대한 시각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도 주파수에 따라서 청각 지도가, 이게 측두엽 안에 있는 뇌에 청각에 대한 지도가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고, 촉각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섬세해요. 어디가 손가락 움직이면 뇌의 어떤 촉각 지도 부위가 같이 움직이고 반응을 하고 발현을 하고 함으로써 거기가 조금 더 경험 선택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왼손을 많이,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왼손에 대한 촉각, 체감각 지도도 그에 따라서 퇴화가 되겠고, 거기를 많이 움직이는 신경 도선들은 좀 줄어들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굉장히 느려짐으로써 섬세하게 컨트롤을 못하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에델만의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를 다룰 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신체 감각이 지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이 지도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이미지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만져지고 함으로써 하는 것들이 감각기관에 귀, 눈, 뭐 불교적인 용어로 치면 안이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촉각, 여기에 대해서 자극이, 체감각, 이런 것들이 다 도착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도달한 정보들이 데네피즈 영역 안에서 형성되는 특정한 패턴들에 따라서 지도를 만들죠. 아까 쭉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매핑을 하는 거예요. 지도화를 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지도는 굉장히 정밀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있을 때 이 동전이 5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 섬세한 구분을 하죠. 촉각만으로도. 아주 그 1차 체감각 영역에서는, 소마틱 프라이머리 영역에서는 그냥 동전이 들어있다 정도까지만 느낀다면, 그 이후에 좀 다중 체감각, 2차 고차적인 체감각 영역에서는 5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쪽으로 정보가 넘어가면 굉장히 정밀한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 심적 패턴, 이미지라는 게 별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일상 용어니까 심적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적 패턴, 범주화되는 패턴,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만져지는 거든 뭐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은 독자라면 알 수 있는 것은, 후각과 미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후각과 미각은 좀 다르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데, 후각과 미각이 이런 다른 시각, 청각, 초각하고 좀 대체적으로 유사한 과정이 있는데, 이 후각하고 미각이 고유한 화학작용과 패턴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특히 후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걸 준비할 걸 그랬는데,
어떻게 감각이 들어와서 어떤 것들은 저기 뇌관 쪽으로 가고 어떤 것들은 전두엽 쪽으로 가고 이게 있는데 다 그 거의 모든 감각들이 시상이라는 탈라무스라고 하는 그런 뇌의 감각의 중개소 같은 곳이 있어요. 일단 거기를 다 거쳐요. 웬만한 감각들은 시각도 보면 시상을 거친 다음에 후두엽으로 가고 청각도 시상을 거친 다음에 측두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후각은 정말 중요하게 이거 일상에서도 우리가 생활적인 실생활적인 팁에서도 중요한 건 후각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뇌관으로 바로 그냥 직행합니다. 바로 우리의 그 인식으로 직행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대상이 우리가 진화적으로 어떤 대상이 썩은 냄새가 나거나 어떤 좋은 꽃향기가 나거나 하는 게 이게 일단 좋은 건 뭐 차치하더라도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가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전자적으로도 근친상간이 있냐 마느냐,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역한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의 사회 냄새라거나 그 사람의 뭐 땀 냄새라거나 하는 거에서 조금 역한 냄새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열심히 뛴 다음에 그 티셔츠를 똑같은 동일한 티셔츠를 입고 열심히 뛴 다음에 그 티셔츠, 그 남자들이 입은 혹은 여자들이 입은 그 티셔츠를 냄새만 맡고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이렇게 했을 때 첫인상이 좋고 나쁘고 하고 굉장히 잘 링크가 된다,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유전자에 대해서는 좀 꺼리거나 혐오작용을 만들어내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전자적인 다양성을 위한 거라고, 진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 차치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래서 후각이 우리 척추동물에 있어서 후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감각도 중요한데 후각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후각이 직행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떤 시상을 거치지도 않고 엄청 빠른 속도로 직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혹은 이성을 만나거나 아니면 중요한 비즈니스 자리에서 향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랄까 좀 튀는 향수를 쓰기보다는 좀 스탠다드한 향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많이들 권하더라고요. 이런 걸 기반을 해서.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 후각에 대해서, 특히 후각이 기억과 굉장히, 향이라는 게 기억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이 레미니센트라는 회상이라는 말하고 센트라고 하는 그 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하고 어원이 좀 비슷한 걸 보면은 느낌이 올 수도 있는데, 프루스트의 정원이라는 영화라거나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이라는 영화라거나 프루스트는 신경과학,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거나 프루스트는 신경과학자였다라는 그런 신경과학적인 비평 책을 보거나 했을 때 다 후각이 기억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신경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향을 맡았을 때 그 향이 예전에 맡았었던 강렬한 향하고 일치하거나 비슷하다면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나쁜 기억이라거나 나쁜 가치가 담겨져 있는 향을 우연히 내가 맡았을 땐 나쁜 기억이나 나쁜 감정이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향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향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도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좀 튀는 향을 쓴다면 좀 도박적인 좀 도박적인 향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좀 안 좋게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좋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후각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여담으로 좀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직방으로 들어가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시상을 거치지 않고, 특히 여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균적으로 후각이 100배 민감해요. 남자들보다 평균적으로. 같은 동일한 분자 크기가 조그만 크기여도 여자는 느낄 수 있는데 남자는 그거 못 느끼고 그 100배 이상이 되어야 남자들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 있을 때 향수에 대해서 좀 특히 주의를 하거나 냄새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런 괜히 싫어지고 어떤 사람이 괜히 좋아지고 괜히 싫어지고 했을 때 후각적인 감각 영역을 생각해 보면 좋죠. 굉장히 그런 후각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체면적인 수준까지도 매력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식의 행위를 이끌어내거나 어떤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참고로 말해서 또 이것부터 먼저 다음 슬라이드 때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 중 하나인데 향기의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과학에서. 그런데 이 치매하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신경해부학적으로 후각과 기억의 영역이 상당히 연관이 깊기 때문에, 거기 파페츠 회로라고 기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의 회로가 있는데, 그걸 좀 염두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냄새를 못 맡는 것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셨을 때 냄새를 잘 못 맡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물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치매가 아닐까? 혹시 알츠하이머가 아닐까라는 걸 의심해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요긴하게 한번 확인해보는 좋은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혹은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좀 한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후각에 대해서 조금 길지만 중요한 여담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좀 다르다, 다른 감각들에 비해서 좀 다르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분위기 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당락을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치매, 알츠하이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후각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반면에 느낌에 대한 그 심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일단 내수용 감각 고유의 특징과 설계에 의존하는 전적으로 혼성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내부가 감각적인 관찰, 마음속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니까 내부에 대한 감각, 일단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어떤 느낌, 고통, 그냥 내 신체 항상성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할 거니까, 느낌과 내수용 감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느낌이 제공하는 정보는 이 외부에 있는 사물 또는 상태에 대한 좋은지 안 좋은지와 관련된 특징들, 그리고 퀄리티와 양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물을 마셨을 때
시원하다, 뭔가 갈증이 해소된다, 이런 느낌을 제공하죠. 얼마나 이런 양이 있고 얼마나 질적으로 시원하다 혹은 미지근하다 라는 대강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근데 이 정확성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아주 대강의 요약적인 정보만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요약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요약본을 제공해 주는 이유가 우리 신경계가 발달한 이후부터 느낌이 만들어지고, 그 느낌을 통해서 빨리빨리 운동을 하고, 적을 만나면 빨리 피하고, 어떤 짝짓기의 기회가 있으면 빨리 하고, 먹을 게 있으면 빨리 먹고, 빨리 낚아채고, 그런 식의 효율적인 운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정밀하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선 대강의 느낌을 그때그때마다 빨랑 전달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대강 빨리 피해, 이거 맛이 좀 그래, 그럼 뱉어, 토해,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정확성이 뛰어나진 않다라는 걸 알고 있고, 게다가 시스템의 설계에 의해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죠.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이 몸속에서 마약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통증 완화를 위해서 혹은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출산을 할 때 실제로 엄청 고통스러운 작업을 활동을 하는 거지만,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신경세포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전 절대로 모르겠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래도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느낄 만한 고통보다는 덜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스템의 설계에 의해서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죠. 정확성이 뛰어나진 않으면서도 이게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너가 느껴야 할 고통은 이만큼이야 라고 진짜 이렇게 실제로 제시해주면 엄청 고통스럽고 살기도 힘들고, 나았다고 해도 엄청난 쇼크로 그냥 뭐 들어 눕게 되는 경우도 많겠죠. 이게 잘 안 되면 실제로 병원에서 따로 마취를 해주거나 여러 식의 방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그냥 쇼크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 상황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틀린 정보, 틀린 느낌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도 옥시토신이 쭉 분비되면서, 물론 그 출산 후에 애를 또 돌보고 양육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많이 들어봤을 때 이거 그나마 그 고통을 좀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시켜주는, 그게 옥시토신이라는 거죠. 옥시토신. 그거라도 없으면 애 절대 못 키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일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키울만 하다, 그래도 뭐 그거 키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느끼고, 그 기쁨을 주는 게 옥시토신 중 하나가 옥시토신인데, 이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대강의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공해준다. 그런데 틀린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모로 느낌이라는 게. 이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본다고 확신하지 말고, 전제하지 말고, 혹시 내가 짜증내는 게 괜히 어떤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투사한 거 아닐까? 혹은 내가 오늘 아침에 겪은 것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는 기억을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걸 투사한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심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느낌이 대략적으로 왜 그런 건지, 어떻게 탄생한 건지, 어떻게 탄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계략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한 3슬라이드 나왔는데, 신경활동은 어떻게 움직임과 마음이 되는가. 그러니까 신경활동, 우리가 뉴런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대강 많이들 알게 됐어요.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근육이 움직이거나 우리가 말을 하거나 할 때 이 발성들이 신경세포의 발화에 의해서 섬세하게 인식이 되고 그것들을 섬세하게 작동시킨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 그 메커니즘이 밝혀졌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뉴런 발화라는 생물전기적 현상은 근육세포에서 생물전기적 과정을 촉발한다. 예전에도 쭉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전기로 인식하고 전기로 움직이는 신체 기관이에요.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우리는. 그 에너지는 원료는 ATP겠고, 여러 우리가 먹는 것들도 아무튼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과정이 근육 수축을 일으키고, 근육 수축의 결과로 근육 자체와 근육이 부착된 뼈에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신경세포의 발화가 어떻게 움직임을 일으키는지 그건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마음 상태를 만들지? 이건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죠. 제가 계속해서 알고 싶은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 전기화학적 과정, 이 마음 상태를 만드는 방식은 위의 방식하고 전반적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이 마음 상태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찰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훨씬 불투명하죠. 이것들이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일어나냐, 마음 상태와 관련된 신경 활동은 자연 발생적으로 패턴이 구성되는 방식으로 다양한 뉴런들에 걸쳐 공간적으로 분포한다. 여기 중요한 건 패턴이고, 공간적으로 분포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패턴이 일단 만들어지고, 일단 비슷한 식의 경험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뉴런들의 패턴이 구성되고, 그것들이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거죠. 2차원 이상의 공간에서 3차원도 될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분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비슷한 현상이나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공간적으로 분포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알겠어요. 이렇게 신경활동이 일어나는구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신경활동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지도화된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패턴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공간적으로 분포화되니까 그걸 지도화된 패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도화된 패턴들이 이렇게 우리 신경계를 둘러싼 외부 세계, 특히 눈이나 귀 같은 감각기관이 탐지하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과 행동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아주 섬세하게 그려져요. 우리가 직접 지금 보는 거 허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실제를 어느 정도 정밀하게 구현하고 있는 시지각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섬세하게 구현되고 있고, 바꿔 말하면 이 신경생물학적으로 지도화된 패턴들이 우리가 이미지라고 부르는 마음속 사건들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속 사건들은 느낌과 자기 관점을 포함하는 상황의 일부가 될 때만 마음속 경험, 즉 의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화된 패턴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바뀔 때, 그리고 이 이미지가 느낌도 만들고 자기 관점을 포함하는 이 1인칭 관점의 상황의 일부가 될 때만 의식이 되는데, 이런 전환 변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기서는 좀 아직 의문이죠. 이 지도화된 패턴들, 신경학적으로 지도화된 신경활동의 패턴들이 이 마음속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이 변화가, 이게 마법적인 전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매우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 후자로 설명을 하겠죠. 물리주의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저도 이 후자를 선택을 하고 하지만 근데 이것들이 그렇게 엄청 많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많은 실마리들이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선명하게 잡혀있진 않았고 이게 풀리지 말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아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의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린 이 이미지들이 일반적으로 패턴이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패턴, 범주와 지각,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하지, 그 패턴, 지각, 범주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뭐 그런 것들 다 이런 패턴으로 인해서 가능한 건데 어떤 식으로 패턴화를 해서 즉 2차원 이상으로 구성 요소들이 배치되는,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뉴런들이 2차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평면이란 뜻이에요. 2차원이 그냥 평면, 우리 공간에서 신경학적으로 이 패턴이 뉴런들이 구성이 되는 거니까 그냥 2차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주 어려운 말 아니고 공간적 기하학적 구조의 형태로 구축된다. 그리고 이런 공간성은 마음이란 존재의 핵심을 이루고 이런 공간성은 마음의 구성 요소들이 명시성을 가지는 이유다.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는 이런 패턴화가 범주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지각이 어떻게 일어났냐, 망막이나 달팽이가 같은 감각장치들이 움직이는 사물에 실시간 순서를 반영하면서 사물이나 관계를 분석해 그 사물이나 관계를 뉴런 네트워크 안에서 좌표 공간 형식으로 모방 또는 묘사한다는 설명이다. 말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감각 장치들이 움직이는 사물에 그 실시간적으로 그 순서를 반영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영을 하면서 그 사물이나 관계를 분석해서 사물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움직이는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그 변화율을 감지함으로써 우리 신경세포들의 집합 안에서 좌표 공간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패턴으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신경세포들이 어떤 식의 배열을 가짐으로써 좌표 공간 형식으로 패턴을 만든다. 그럼으로써 바깥 세계들을 나름대로 정밀하게 구성해내는 패턴들, 지도들을 나름대로 그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이 심적으로 만들어진 패턴들이 이미지니까 이런 패턴들, 이미지들이 어디에 있는데 뇌에서 1차 대뇌 피질에 있을까, 아니면 그 대뇌 피질의 어떤 층에 있을까, 그리고 이미지들이 혹은 2개 이상의 피질 영역에 존재해서 여러 개의 패턴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걸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는 있지만 83쪽에 보시면 이미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확실한 답은 아직 없고, 하지만 이미지들이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원료로 만들어지는 건 분명히 다 각각의 흩어져 있는 기억들과 지각들, 감각들의 그 재료를 통해서 그 원료를 통해서 따로따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지겠지만 그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이게 이미지는 어떤 추가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의식이 되는데, 아까도 했었던 질문이죠. 이런 전환 변환이 어떻게 일어나는데, 지도화된 패턴들이 이미지로 어떻게 되고, 또 이미지라는 게 또 어떻게 또 의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해볼 만한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다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이미지를 의식으로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라거나 뭐 생물학자 해머로프라거나 뭐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특히 뉴런 신경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양자 수준의 과정이 마음속 사건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로저 펠로즈 작년인가 재작년에 블랙홀 관련해서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그런 사람이 이 마음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양자 수준에서 이 마음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맞아요. 왜냐면 분자 수준 이하의 양자 수준에서 84쪽 두 번째 문단 봤을 때 분자 수준 이하의 양자 수준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광합성 같은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을 설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물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들이 있고, 광합성 같은 거, TCA 회로 같은 거 혹시 그 생물학 시간에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 광합성을 하거나 우리가 해당 작용을 하거나 우리가 당을 섭취하고 포도당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그게 어떻게 당으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ATP가 되고 하는 것들이, 이게 양자역학 없으면 설명 안 되거든요. 잘 설명 안 돼. 양자역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영양학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양자역학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자가 뺏기고 전자가 나가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거 봤을 때 그래, 마음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이 굉장히 필요해. 그렇지만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자 이하의 수준을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역학도 도입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의식에 대해서 마음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이 과연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의식은 왜냐하면 시스템 수준의 현상이기 때문에 의식이 출현하려면 마음의 내용물, 이미지들 전체가 재배치되어야 한다라고 써져 있고, 내용물 하나하나의 개별적 조작으로는 의식이 출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어떻게 재배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야지, 아주 그 양자역학 수준에서 마음 하나 이것들을 들여다보는 걸로는 완성이 이게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스캡틱 잡지에 내는 어떻게 의식을 만드는가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의식 차이를 만드는 차이, 의식과학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걸 쓰신 문규민 선생님 박사님이 계시는데, 문규민 교수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했고 잘 썼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도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도 이 책하고 나중에 읽으신 다음에 나중에 엮어서 정보통합이론이라고, IIT라는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라고 있어요. 이걸 좀 참고하시면 나름 그 궁금증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식물의 마음과 찰스 왕세자의 지혜가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식물이 그만큼 식물도 나름대로 감각을 하고 나름대로 항상성 복종 요구에 대해서, 항상성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남들 뿌리가 물이 얼마나 많은, 어떤 토양에 물이 얼마나 있고 어떤 토양에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 수압순환 시스템이 얼마나 식물의 항상성이 다채롭게, 그 명시적이진 않지만 비명시적인 지능이 얼마나 활발하고 유용하게 작동하는지, 마음이 없이도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설계자라거나 창조라거나 마음이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식물의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근육과 비슷한 모처럼 식물이 굉장히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특수한 경우로 파리지옥 같은 거, 미모사 같은 것도 비슷한 케이스겠고, 예, 여기까지 그러면 그 발제를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시간 아무튼 일단 기록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